지난번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반발을 하면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들어올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지난 1월부터 해왔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참 선택을 하기가 난감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까지 경제보복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5대 경제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무역전쟁, 금융긴축, 그리고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 리스크와 일본 리스크까지 겹친 지금 퍼펙트 스톰에 와 있습니다. 현 정권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NSC까지 열고 국제법을 위반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을 하고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던 한미일 자유주의 가치동맹이 이젠 훼손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한국은 경제면에서나 안보면에서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18년도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 표현을 2018년도 국방백서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군사교육협력 기술 순서도 한일 한중 한르에서 한중 한일 한르로 변경을 했고 또 일본과 북핵 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이 내용도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향후 10년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2018년도 방위대강, 일본에서 말하는 국방백서죠. 여기에서 안보협력 추진 대상국을 명제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에 이어서 5번째로 밀어버렸어요. 2013년도 방위대강에는 미국 다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또 2018년도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기본적 가치와 안보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이런 표현도 일본에서도 삭제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을 보면 이 좌파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관속에 이미 들어가 있던 친일 청산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해서 친일 세력, 친재벌, 우파 세력 이렇게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엄험한 속셈을 드러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권을 저는 주사파 정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대협 주사파 정권의 정신적인 근원은 NL노선입니다. 이 NL노선은 분단 지속과 재벌 종속 경제체제의 건재에는 불충분한 친일 청산과 신식민지 유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더 철저하게 NL 정신에 투철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민감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 사법 적극주의를 취한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사법 자제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징용 판결에 대해서 사법 적극주의를 채택해서 이젠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률적 재단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지금 한일 경제전쟁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로 불리합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를 통제하는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캐치올 규제를 통해서 한국 수출품의 거의 모든 품목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때는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참고로 작년 중국과는 2천억 위안 33조 원이죠. 통화 수합 체결을
했지만은 한국과는 2015년도 이후에는 통화 수합을 중단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한 금융대출금 69조 원의 만기 연장을 거부를 하면서 금융 압박도 시작이 된다면 참으로 대한민국은 금융 기술면에서 아주 어렵게 경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국민 경제와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대응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독도 문제처럼 영토 주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경쟁 체제 시대인데 일본이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세계 경제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일본이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 정권이 친북 좌파 정권이고 북한에 협력하는 정권이고 또 반일 정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한국과 굳이 협력할 필요 없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힘든 세월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가정명식의 해결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단계로 추가 확전을 막는 냉정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민주당 일부에서 구한말도 아닌데 어병운동 운운하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송파의 최재성 의원이죠. 나는 이분이 국제경제를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말도 하면서 말하자면 반일 정신을 외치고 있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힌다. 2단계로 다양한 채널의 통상교육 교섭을 통해서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가 있는 김현종 이 사람은 통상 전문가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죠. 이럴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안보실에 가가지고 난 뭐 하려고 이런 사람을 안보실로 보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남경대학살로 3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고 중일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 천만 이상이 피해를 입어도 일본과 화해를 하면서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그 어떤 배상도 없이 화해를 했습니다. 일본 징용배상 민간에게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 그 사법적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뭐 유족 보상까지 하면 저도 저희 아버님이 일본 징용을 갔다가 왔으니까 저도 상속인으로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나는 저희 아버님이 당했던 징용 피해 나는 그거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3단계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복원을 위해서 총력 외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정부처럼 중국에 기대어서 러시아에 기대어서 북한의 일방적인 구애 활동으로만 북핵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압박과 핵균형을 통해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은 가치 동맹일 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이기도 하고 한반도가 지난 70년 동안 경제적인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게 한 그런 동맹입니다. 그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복원하는데 더욱더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미국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러시아로부터 무시당하고 이제는 일본으로부터도 제재를 당하는 고립무원의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 정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세계적인 쇼죠. 그런데 이 쇼를 누가 기획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쇼는 문 정권이 기획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문 정권이 기획한 이 쇼에 왜 참석을 했을까요? 지금 미국의 정치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현직 대통령이 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고 충동적인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폭스 TV 외의 모든 언론과 적대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도덕성이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균 이하로 지금 계속 매도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76세죠. 그 연로한 후보한테도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 판문점 세계적인 북미회담 쇼를 기획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문 정권으로서는 사그러져 가는 북미 회담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미국으로서는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도 된다고 봤기 때문에 G20이 일본에서 하는 회의를 기화로 한국에 와서 문 정권이 좋아하는 그런 세계적인 쇼에 트럼프가 참석을 하였죠. 그러면 이 세계적인 쇼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북미 회담을 실무 협상으로 재개하겠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쇼로 끝났죠. 미국의 지금의 세계 현실을 보면 미국은 언제나 윈, 홀드, 윈 전략, 말하자면 중동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걸 두고 언제나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전략으로 짜고 나가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죠. 미국의 국방 예산이 대폭 감축이 되고 난 뒤부터 두 개의 전쟁은 미국이 아무리 세계 초강대국일지라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유태인이 주축이 된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이란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은 여차하면 전쟁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으로 끌고 가지만은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최대한 유화 정책으로 김정은이를 구슬러 놔야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은 강압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북한은 가능한 한 유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판문점 쇼도 그런 의도에서 문 정권과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또 북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미국을 달래서 제재로부터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출발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나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인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북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어떤 이유로도 핵 보유 국가로 남으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 북한의 전략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북이 핵 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미국은 수긍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곧 이제 대선도, 내년이 대선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선도 남아있고 북한과 외교적으로 과거 정권과는 달리 이겼다, 이런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유화 국면으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이제 쭉 일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파키스탄식으로 북을 핵 보유국가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핵 인질이 되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북한의 김정일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마크를 통해서 요구한 것이 핵을 인정해달라.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핵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의 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평화를 위해서는 핵도 용인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의 방향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서 핵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북한을 상국으로 모시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아니라 다시 위장평화 시대를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불과하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핵 문제를 안보 평화 이벤트 그 문제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옳으냐? 나는 그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핵 폐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되고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되고 또 핵 균형을 통해서 남북 핵 군축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오늘도 갖습니다. KBS는 지난해에 585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 전환이 되었고 MBC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123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또 SBS도 전년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적은 액수인 7억 흑자, 아마 SBS는 전년도에는 100억 이상의 흑자를 봤을 건데 7억 흑자, 고작 7억 흑자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 매출 부진과 제작비 증가로 인해서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만은 왜 이런 적자를 내는지 방송 3사는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겁니다. KBS 일부 이사는 이런 성명서를 낸 일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KBS의 상황은 엄중하다 못해 곧 파국을 맞을 것 같은 백척간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신뢰도, 영향력, 경쟁력 모든 지표가 급전직하하고 있고 경영 성과는 날개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률 같은 경우에 보면 KBS 메인 뉴스는 한때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40%에 육박할 때도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16.6%이던 것이 올해는 11.2%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주말 뉴스 시청률은 불과 8.8%에 불과합니다. 광고 매출도 지금 대폭락을 했죠. 노조방송 MBC는 더 심하죠. 영업손실은 1237억 원으로 전년도 565억 원보다 119%나 늘어났기 때문에 방송 3사 중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MBC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이제 문 닫는 그런 사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좌파 노조방송을 국민들이 지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3사 경영진을 장악한 좌파 노조들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좌파 방송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 방송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청률이 대폭락했죠. 국민들이 지상파를 보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상파 뉴스를 안 본 게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떠들어도 믿질 않으니까요. 국민들이 우선 믿지를 않고 그리고 정권이 나팔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들이 믿지 않습니다. 또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아예 방송 3사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이 종편 일부 뉴스들 그리고 유튜브죠. 오히려 그쪽이 더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 6월에 홍카레오 방송을 했을 때 그 알릴레오하고 홍카콜라하고 두 시청자를 합치면 500만이 봤습니다. 500만 뷰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방송 3사 뉴스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걸 지금 알고도 개선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고 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현 정권과 좌파 언론이 이제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한 게 집권 3년차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최근에 KBS에서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에서 태양광 발전의 난맥상을 보도하자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허위방송을 했다고 하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방송을 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노조를 중심으로 KBS에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2014년도 4월 당시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세월호 관련 보도를 항의하면서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방송법위원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도한 수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자기들은 그런 짓을 해도 되고 전 정권의 홍보수석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념방송, 노조방송, 어용방송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않고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특히 KBS 같은 경우는 가을 되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중심에서 시청료 거부운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시청료 거부운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KBS 수신료 징수하는 형태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 수신료 징수하는 게 전기세 고지서에 같이 붙여서 마치 국민들이 전기세 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고 있죠. 그걸 갖다가 전기세하고 시청료하고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KBS 시청료 내는 국민들은 나는 전 국민의 5%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가을부터 아마 야당을 중심으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운동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 되면 KBS는 그야말로 적자방송 그리고 존폐 위기에 갈 수도 있다. 늦기 전에 각성하고 늦기 전에 정상화하라.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좌파 이념방송, 편향방송, 정권 나팔수 방송으로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방송국도 문 닫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거듭 경고합니다. 최근에 인천시에서 붉은 수돗물 대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붉은 수돗물 대란이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참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게 대응을 하는 것이냐, 나는 참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 3개월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있을 때 이 수돗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나는 이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수돗물 만드는데 가격이 얼마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 수돗물 세금을 내는, 수돗물 가격을 내는 것은 수돗물을 만드는 원가 이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원가 이하로 받습니다. 그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말하자면 수돗물 만약 이게 톤당 1,000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내는 수돗물 가격은 700~800원 밖에 내지 않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비싸지게 만들어진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을 할 때 우리가 그거는 먹는 식수로 사용하느냐, 아마도 그 수돗물을 바로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는 압니다. 하다못해 식수는 생수로 하든지, 그리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정수기를 통해서 수돗물을 먹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싸게 만든 수돗물을 화장실 물 내리기, 빨래하기, 청소하는데 물 주기, 거기에 사용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수돗물을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대로 마십니다. 그러면 이 수돗물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때 중수도 개념을 생각을 했어요. 상수도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걱정 없이 먹게 하는 그런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중수도는 빨래,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데 이 모든 물은 중수도 개념으로 빗물을 받아서 저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가정에 공급을 할 때는 세균만 없애고 중수도로 공급하는, 먹는 물이 아니고 그들의 물로 사용하게, 그렇게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가정마다, 아파트 옥상마다 비 올 때 빗물을 받아놓고
그것을 허드렛물로 사용하게 하는 정책이 어떠냐. 소위 중수도 정책을 도입하자. 그야말로 상수도는 우리가 생수를 사 먹을 필요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수돗물을 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허드렛물 공급하는 수도관을 별도로 개설하자. 지금 인천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난 뒤에 대책으로 수도관 교체를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나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면서 왜 이 시점에 우리가 SOC 인프라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많은 중소도시까지 인프라를 건설했지만은 30년이 이상 지나면서 모든 인프라가 노후되고 이젠 교체할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저수지의 경우에는 95%가 노후화되었고 댐은 45%, 철도는 37%가 지어진 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또 통신구의 경우 현재 30년 이상의 시설이 37% 수준이지만 10년 후에는 91%에 이르고 10년 뒤에는 송유관의 98%, 항만의 47% 등이 30년 이상이 되어 노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되고 난 뒤에 미국 전역에 노후화된 SOC 인프라 개선하는데 수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투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노후 인프라 재건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 대선 때 한 50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노후화된 공공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자. 그렇게 해서 대규모 건설 경기 살리기로 하자. 총리실에 기획단을 만들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대규모로 공공 인프라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자고 제가 제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30년 이상 50년까지 대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기억하듯이 다리가 무너지고 굴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사태가 또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지금 할 때다. 저는 그런 주장을 지난 대선 때부터 해왔습니다. 국가 재정은 이런 데 써야 되죠. 문 정권처럼 퍼주기 복지하고 시민의 권로의식을 없애가면서까지 그냥 배급제도로 가는 그런 사회, 퍼주기 복지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국가 재정은 이런 노후 인프라 개선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도 6조 7천억 중에서 3조 6천억 원은 빚을 내고 추경의 본래 목적인 재단 재해 예산은 2조 2천억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퍼주기 복지, 나누어 주는 현금 복지,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